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현관문에 우리 아이를 납치하겠다는 예고장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국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유를 넣으려 현관문을 연 지영 씨는 바닥에 떨어진 황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윤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미국행 편도 항공권 한 장, 그리고 투박한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죠. 당장 돌아가라. 안 그러면 아이는 영영 못 본다.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어제 유치원 마당에서 잃어버렸던 서윤이의 분홍색 머리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지영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남편은 사색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자며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협박장과 머리방울을 보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실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는 것처럼 아주 담담하고 일상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덜덜 떨고 있는 지영 씨의 손에서 항공권을 조용히 뺏어들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애 놀라겠다. 일단 들어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자꾸나.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집 안의 사물들은 지영 씨를 밀어내듯 조금씩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영 씨가 아이를 위해 정성껏 차려둔 식탁 위에는 어느덧 며느리의 숟가락만 사라진 채 아들과 손녀를 위한 기름진 고기 반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말을 걸어도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가만히 서윤이의 머리카락을 빗겨줄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빗질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지영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밤 잠을 설친 지영 씨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한복판에서 지영 씨가 아끼던 가족사진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정교하고 차분한 동작으로 사진 속 지영 씨의 얼굴만을 반복해서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서각거리는 그 기괴한 마찰음만이 적막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 씨는 문틈 뒤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아니면 당장 아이를 안고 뛰쳐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걸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빛은 며느리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마치 자기 물건을 되찾으려는 주인의 확신에 찬 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우리 서윤이 이제 곧 먼 여행을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많이 먹어둬야지. 지영 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범인은 담을 넘어 들어온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가장 다정한 자장가를 불러주던 이 집의 안주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며느리가 비운 찻잔을 조용히 치우며 지영 씨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지영 씨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정갈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걸레를 밀 때마다 마룻바닥에선 뽀득거리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그 소리는 지영 씨에게 더 이상 정겨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의 흔적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불쾌한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지영 씨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오직 아들 하나만을 보고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대기 위해 남의 집 파출부 일부터 식당 불판 닦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죠. 지영 씨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어머니의 손마디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톱 밑은 지워지지 않는 고생의 흔적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아들만 번듯하게 살면 나는 길바닥에 나 앉아도 여한이 없어.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희생이 고마워 한국에 들어오면 누구보다 극진히 모시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지영 씨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퇴근해 돌아오면 지영 씨가 차려놓은 국을 말없이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공국을 아들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지영이가 차려준 것도 맛있는데 왜 이를 사서 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들의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묵묵히 올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밥상에서 지영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손녀의 숟가락만 정성스레 놓았고 지영 씨가 직접 제 수저를 챙기려 들면 마치 보이지 않는 물체를 통과하는 사람처럼 지영 씨를 지나쳐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보지 않을 때 어머니의 눈은 지영 씨를 통과해 벽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지영 씨는 서서히 색이 발해가는 벽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지영 씨의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출근길에 오늘 지영이 생일인데 저녁에 외식이라도 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옷을 꺼내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서윤이와 아들의 예전 중학교 시절 사진첩을 무릎에 올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데리고 나가시게요? 지영 씨의 물음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첩 속 앳된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미국 가기 전엔 생일마다 내가 끓여준 미역국 말고는 입에도 안 댔어. 바깥 음식은 몸에 해롭기만 하다고 했지. 30년을 내가 그렇게 키웠어. 그날 저녁 외식은 없었습니다. 퇴근한 아들은 어머니가 차려놓은 12첩 반상 앞에 앉아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네 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남편의 옆에서 지영 씨는 케이크 상자를 등 뒤로 숨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상끝머리에 앉아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지영 씨가 아들의 밥그릇에 올리려던 깻잎을 젓가락으로 툭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내 아들은 깻잎 싫어한다. 너는 6년이나 살았으면서 그것도 몰랐니?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엄마, 나 이제 깨심 먹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30년 전 자신의 품에서만 웃던 그 어린 소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세계를 망치고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 며느리라는 이름의 불청객을 향한 침묵의 전쟁은 그렇게 일상의 구석구석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서윤이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지영 씨가 백화점에서 사온 화려한 원피스들은 옷장 깊숙한 곳으로 처박혔고 그 자리엔 어머니가 어디선가 구해온 투박하고 촌스러운 면 옷들이 채워졌습니다. 지영 씨가 항의하려 하면 어머니는 서윤이를 자기 등 뒤로 숨기며 아이의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애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라. 천박하게.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이 집의 질서는 오직 어머니의 기억대로만 흘러가야 한다는 엄포. 지영 씨가 아이를 위해 세워둔 교육 계획표, 식단표, 영양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의 목록이 대신 붙었습니다. 지영 씨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매일 밤 현관문으로 배달되던 그 협박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이 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당하는 이 고요한 폭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서윤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에게 불러주었을 그 똑같은 멜로디.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가졌던 그 시절의 자신을 되찾기 위해 현재의 모든 방해물을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목록의 제일 윗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지영 씨는 직감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 놓인 지영 씨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서윤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곧 깨끗해질 거란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조각난 사기그릇 파편 위로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 파편들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보다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어머니의 그 평온한 옆얼굴이 훨씬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방 문고리에 걸려 있어야 할 지영 씨의 앞치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굴비 2마리가 놓여 있었죠.
남편과 서윤이의 자리 앞에만 말입니다. 지영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마치 투명인간을 통과시키듯 지영 씨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제 앞치마 못 보셨어요?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거실 벽면에 걸린 가족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젖은 행주를 꺼내 액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남편과 서윤이의 얼굴 위에서만 부드럽게 머물 뿐 지영 씨의 얼굴이 있는 오른쪽 끝부분은 마치 오물이 묻은 곳을 피하듯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지영 씨의 얼굴 위에는 닦아낸 흔적이 아니라 손톱으로 짓누른 듯한 하얀 스크래치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소름이 돋아 서윤이의 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책상 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붙어있던 유치원 식단표와 예방접종 일정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껌으로 딱딱하게 붙어 있었죠. 30년 전 날짜가 찍힌 아들 건강관리표였습니다. 우유는 반드시 데워서 줄 것. 찬바람 쐬지 않게 문틈을 막을 것. 지영 씨의 방식이 아닌 어머니의 낡은 규칙들이 아이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스케치북을 펼쳤을 때 지영 씨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제 서윤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아빠는 넥타이를 메고 있고 할머니는 웃고 있고 서윤이는 사탕을 들고 있는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만 가위로 정교하게 오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종이 위에 엄마라는 존재는 살았던 적이 없다는 듯. 뻥 뚫린 구멍 너머로 차가운 책상 바닥만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검은 봉투 깊숙한 곳에서 뭉쳐진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영 씨의 산모 수첩, 아이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 그리고 지영 씨가 남편에게 쓴 짧은 쪽지들까지. 그것들은 마치 오물처럼 취급되어 축축한 음식물 쓰레기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안의 공기 속에서 지영 씨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누가 그랬어? 엄마 사진 어디 갔어? 방으로 들어온 서윤이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영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쪽을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예쁜 것만 남겨야 한대. 안 예쁜 건 가위로 잘라버려야 행복해진다고 했어.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왔는지 어머니가 문지방에 서서 지영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커다란 은색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위날을 쩍쩍 소리내며 맞물렸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지영 씨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애 겁주지 마라. 사진 좀 없어진 게 무슨 대수라고 유난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더 기괴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영 씨를 지나쳐 서윤이에게 다가가더니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아주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머리카락을 입가에 가져가 냄새를 맡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 모습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는 서늘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 씨는 거실 수납장 밑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 들고 다니던 낡은 장바구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영 씨가 집안이라며 쓰던 고무장갑, 칫솔, 심지어 화장대 위에 있던 립스틱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검은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X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버려지기 직전의 폐기물들처럼 말입니다.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영 씨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 전에 이미 집 안에서 지영 씨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없애고 사진을 찍고 아이의 기억 속에서 엄마의 자리를 가위질하며 서서히 지영 씨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마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들어오자 어머니는 다시 인자한 안주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반찬을 아무렇지 않게 아들의 앞그릇에 옮겨 담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지영 씨의 발등을 짓누르는 어머니의 단단한 발은 섬뜩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가위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 물건이 사라지고 사진이 사라지고 그 다음은 정말 나 자신이 이 집에서 사라지게 될까? 지영 씨는 제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통증은 느껴졌지만 맞은편 거울 속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쩐지 흐릿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닦지 않은 액자의 그 뿌연 먼지처럼 지영 씨는 그렇게 자기 집 안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온 집안의 불이 꺼진 뒤에도 지영 씨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있어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이 고막을 긁어댔기 때문입니다. 서윤이가 할머니와 함께 자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 법도 한데 서윤이의 방에선 기이할 정도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는 까치발을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서윤이의 방 문틈 사이로 옅은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에 귀를 바짝 대자 낮게 깔린 읊조림이 들려왔습니다. 노래라고 하기엔 너무 단조롭고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나 서늘한 음성이었습니다. 저 멀리 물 건너가면 거기는 해가 뜨지 않는단다. 거기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우리 서윤이 엄마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가서 아주 긴 잠을 자러 가겠지? 지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자러 가야 해?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서윤아, 원래 예쁜 꽃은 시들기 전에 치워야 하는 거야. 그래야 새 꽃이 피지. 할머니랑 아빠랑 우리 서윤이랑만 있으면 이 집은 다시 예전처럼 반짝반짝 빛날 거야. 엄마는 너무 지쳐서 이제 멀리 가고 싶대. 서윤이가 자꾸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못 떠나잖니. 지영 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서윤이의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머니의 눈동자만 고양이처럼 번득였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애 깬다. 그 차분한 목소리가 지영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이는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지영 씨를 힐끗 보더니 이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엄마 하고 달려왔을 아이가 마치 낯선 이방인을 보듯 몸을 웅크리는 모습에 지영 씨는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로 나온 지영 씨는 주방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서윤이의 애착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인형의 목 부분에 지영 씨가 쓰던 빨간색 립스틱으로 굵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제 보았던 그 은색 가위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죠. 지영 씨는 안방으로 달려가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상해. 서윤이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내 물건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눈을 비볐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어머니가 너랑 우리 서윤이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 뼈마디가 다 삭으신 분이야. 좀 예민하신 건 이해해드려야지. 왜 자꾸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해?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어머니가 주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접시 위에 인형을 집어들더니 지영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립스틱 자국을 쓱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붉게 물든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가 발랐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고 바른 립스틱이 입술 주변으로 번져나갔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아, 아침 챙겨 먹어야지. 내가 오늘 미역국 끓여놨다. 내 생일 때 못 먹은 거 지금이라도 먹으렴. 국그릇에 담긴 미역국은 시커멓게 졸아들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수저를 들지 못하자 어머니는 지영 씨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마른 장작 같은 손가락 끝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먹어라. 그래야 갈 때 기운이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영 씨의 귓가에는 어제 들었던 자장가가 겹쳐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이가 거실에서 혼자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슬그머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서윤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는 이제 썩은 꽃이라고. 가까이 가면 나도 같이 썩는데. 아이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오직 할머니가 심어놓은 막연한 공포와 거부감만이 가득했죠. 어머니는 거실 구석에서 뜨개질을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코 한 코 실을 꿰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 씨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밝은 대낮이었지만 이 집 안은 이미 어머니가 설계한 칠흑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귀를 막았고 아이는 마음을 닫았으며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는 식물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지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지영 씨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들이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행기 시간 늦지 않게 준비해라. 서윤이는 내가 다시 잘 키울 테니까.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눈을 들어 어머니의 목을 보았습니다. 30년 효자 아들이 사준 금목걸이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금목걸이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문 밖에는 협박범이 있고 문 안에는 광기로 돌변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안의 감도는 정적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이는 안방에서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지영 씨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주방, 발코니 구석에 숨겨둔 검은 쓰레기 봉투를 끌어당겼습니다. 낮에 어머니가 다급히 내다 버리려던 봉투였습니다. 지영 씨가 가로채자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일렁였던 그 불길한 덩어리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은 며느리의 찢긴 속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묵직하고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30년 세월이 묻어 손대로 반질반질해진 어머니의 가계부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1990년대의 빽빽한 가게 기록이 보였습니다. 콩나물 500원, 아들 연필 200원. 종이 끝이 해질 정도로 아껴 아들을 유학 보낸 흔적들이 눈물겹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장을 넘길수록 기록은 이상했습니다. 최근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숫자는 사라지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여백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가계부 뒷장을 넘기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기엔 현관문에 꽂혀있던 그 협박장의 문구들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연습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놈들, 피눈물, 당장 돌아가라. 볼펜 초기 종이를 뚫고 나갈 정도로 강한 힘이 실린 글자들 위로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며느리의 이름인 이지영 세 글자가 빨간 펜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내 아들의 유일한 5점이라는 글귀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계부 사이에서 툭 하고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영 씨가 결혼 전 남편과 미국에서 찍었던 스냅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영 씨의 목 부분에는 바늘구멍이 촘촘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을 수만 번 찔러 분풀이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영 씨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봉투 안을 더 깊숙이 뒤졌습니다. 봉투의 가장 밑바닥에는 낡은 약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매일 아침 마시던 그 텁텁한 한약의 봉투였습니다. 한약 성분을 적어둔 종이를 펼치자 구석에 작게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약,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풀. 지영 씨가 최근 들어 자꾸 깜빡거리고 환청을 듣고 아이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던 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니?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지영 씨는 가계부를 떨어뜨렸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물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죠. 가계부를 쥔 지영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글자를 연습하셨어요? 왜 저한테 그런 약을? 어머니는 대답 대신 지영 씨의 발치에 떨어진 가계부를 발로 툭 찼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지영 씨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광기가 아닌 너무나 투명하고 차가운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뺏어갔잖니. 30년 동안 내가 닦아놓은 길 위에 네가 흙발로 올라탔어. 내 아들은 너랑 있을 때보다 나랑 있을 때 더 크게 웃어. 너만 없으면 저 아이도 온전히 내 아들의 핏줄로만 남을 텐데. 어머니는 지영 씨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야, 기운 때문인지 네가 요새 참 많이 멍청해졌더라.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내일 아침이면 네 짐은 이미 인천공항에 가 있을 거다. 너만 조용히 사라지면 아들은 내가 잘 위로해줄게. 원래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금방 있는 법이란다.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계부에 적힌 피눈물이라는 단어는 협박이 아니라 어머니가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삼켰던 자신의 감정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피눈물을 며느리에게 쏟아부어 자신의 영역에서 이방인을 내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쓰레기 봉투에서 며느리의 찢긴 사진을 주워 담으며 흥얼거렸습니다. 지영 씨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재 물증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문은 이미 어머니의 키로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 끝 안방에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이 무심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은색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지영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잘라내려는 듯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의 정적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지영 씨는 가슴에 품은 가계부를 터질듯 쥐어짜며 안방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제발. 비명 섞인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안방 문은 안쪽에서 잠긴 듯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문고리를 미친 듯이 돌릴 때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조리대에 기대어 서서 한 손에는 은색 가위를, 다른 한 손에는 지영 씨가 마시던 한약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발에 담긴 검은 액체를 바닥에 천천히 쏟아버렸습니다. 소용없다. 그 애는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몰라.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슬퍼런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영 씨는 가계부를 펼쳐 연습된 협박 문구들을 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 있어요?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아들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말이 돼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눈가의 잔주름들이 경련하며 뒤틀렸고 입술은 자색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눌러온 광기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위를 든 손을 높이 치켜들며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가정, 니까짓 게 감히 내 아들의 가정을 논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데. 내가 식당 바닥에 무릎이 갈려나가면서 유학 보낸 내 새끼야. 그 계집애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 아들은 오직 나만 봤어. 내가 해준 밥만 먹고 내가 해준 옷만 입고 내 목소리에만 대답했다고. 어머니는 가계부를 뺏으려 지영 씨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마른 팔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어머니는 그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올라탔습니다. 미국에서 네가 나타나 내 아들을 가로챘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타들어갔는지 네가 알아? 네가 차려주는 그 설익은 밥상을 받으며 내 아들이 억지로 웃어줄 때 내 피눈물이 어디로 흘렀는지 아냐고. 이 집은 내 구역이야.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아들의 방에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들어와 안주인 노릇을 해. 어머니는 가위날로 지영 씨의 목줄기를 가볍게 긁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지영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등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이? 그 애는 내 아들의 반쪽일 뿐이야. 네 흔적이 섞인 그 애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니? 하지만 걱정 마라. 네 흔적은 내가 다 지워줄 테니까. 사진도 물건도 그리고 내 기억까지도 이 집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내 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때 닫혀있던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남편이 멍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진 아내와 그 위에서 가위를 치켜든 채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에 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0.1초의 찰나 어머니의 얼굴에서 광기가 썰물처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가련한 희생자의 가면이 들어찼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가위를 바닥으로 던져버리고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지영이가 나를 밀치고 이 가계부를 뺏어가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내가 아들 뒷바라지한 게 그렇게 죄냐? 늙은 시어머니가 이 집에 있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더냐?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피 맺힌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뒷장을 봐. 당신 어머니가 쓴 협박장을 보라고. 남편의 손이 가계부 뒷장을 넘겼습니다. 1000번 연습된 미국 놈들, 피눈물, 그리고 아내의 얼굴에 바늘구멍을 낸 사진들이 남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확인한 어머니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집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왜? 이게 다 너를 위해서인데. 너, 저 여자랑 있으면 불행하잖아. 엄마는 다 알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네 속을 다 읽는단다. 다시 돌아오렴. 예전처럼 엄마랑 둘이서만 행복했던 그때로.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만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거절의 몸짓에 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닌 소유물을 빼앗긴 눈빛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찢긴 사진과 부서진 가계부 조각들 사이로 뒤틀린 가족의 민낯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현관문 너머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서윤이를 겉옷으로 꽁꽁 싸맨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지영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가방 몇 개에 구겨 넣은 짐들이 그들이 이 집에서 보낸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지막하고 기묘할 정도로 차분한 배웅이었습니다. 가거라. 그래봤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를 다 쏟아내지 않는 한 너는 결국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로부터 한 달 뒤 텅 빈 집의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풀을 먹인 하얀 침구로 서윤이의 침대를 덮었습니다. 아니, 그곳은 더 이상 서윤이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핑크색 커튼은 떼어지고 대신 아들이 쓰던 짙은 푸른색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장난감 상자가 있던 자리에는 아들의 유학 시절 전공 서적들이 먼지 하나 없이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냄새, 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방해물이 제거된 완벽한 진공 상태.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태어날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낡은 침대에 누워 그 작은 옷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웅크린 채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아들 가족이 떠난 미국의 밤하늘 대신 30년 전 그날과 똑같은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새 주소로 발송될 황색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항공권과 연습장에 수천 번 적어 내려갔던 그 투박한 글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누군가의 무덤이 된 채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은 눈 위로 아들의 어린 시절 환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재야, 다 정리됐구나. 지재, 우리 아들만 오면 돼. 고요한 집 안에는 노인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주인 잃은 빈 방을 채우는 기괴한 자장가만이 유령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가두기 위한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서늘한 집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